네, 반갑습니다. 네, 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봐왔던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뭐 새롭게 처음 뵙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앞으로 2달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학원이 처음인지라, 그렇죠? 새롭게 장소를 바뀌는 바람에 저도 뭐, 그죠? 아침에 좀 헤매기도 했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좀 불편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특히 이제 또 9호선이 제가 거의 9시쯤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9호선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서울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한번 타고 내리면 정말 힘이 다 빠집니다. 그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격적인 어떤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특히 3, 4월달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 제가 파악하기에 1월달, 2월달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죠? 인강으로 들으셨든 아니면 그쵸 뭐 직강을 통해 들으셨든 거의 대부분 들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의 1월달, 2월달 내용들을 좀 심화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교재보다는 이 프린트 내용으로 공부하시는 게 한번 좀 더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3년 전에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쵸 중간에 어떻게 추가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 굉장히 인기 강사가 아니어서 뭐 학원 원장 선생님에게 교재 계속 매년 뭐 개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 제가 많이 뺐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나름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부분들을 뺐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가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프린트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1월달, 2월달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복 또는 심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듣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냥 뭐 새롭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생활지도와 상담 구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생활지도 파트에서는 첫 번째 생활지도의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죠?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돼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그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실천 원리.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그 면접 시험 기출 문제도 다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차원에서 봤는데 생활지도 영역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아마 그 면접 문제,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면접 문제가 초등도 마찬가지고 중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기출 문제, 그 생활지도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활동과 관련돼서는 상담에서의 대화 기법, 그 다음에 상담의 기법, 특히 상담의 기법의 별표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논술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이론과 관련돼서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이론과 관련돼서는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앨리스의 어떤 REBT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 상담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로저스도요. 그죠?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또는 비지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 출시 문제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시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러의 개인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주의,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제가 만약에 상담 이론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것이 그죠? 행동주의 기법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해 어떤 출시 문제에서도 이미 언급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슨스, 뭐 로우, 홀랜드, 뭐 콜럼버츠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담 이론에 비해서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14년부터 상담 교사를 다 뽑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 현장에 상담 교사가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상담 교사를 뽑는 시험이 있는데 따로 그쵸? 진로 상담 이론을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만약에 출제위원이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굳이 뭐 다른 이론이 낼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이번 시험에 떨어진 선생님이랑 뭐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수학과예요. 수학과인데 그 붙었던 선생님이
그 주변에 수학에서 제일 잘 봤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면접을 16점인가 17점을 받았대요. 근데 그 전에 첫 해 같은 경우에 16점, 17점이면 잘 못한 거잖아요. 그죠? 잘 못한 건 점수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16점이 정말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수학 선생님이 16점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 이야기 보니까 답을 어떻게 썼냐고 제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썼대요. 대부분 어떤 제시문 같은 것들을 자기 용어로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학 선생님들은 논술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공 자체가 비중이 워낙에 크고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하지 않는데 16점 어떻게 받았냐고 하니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언어로 많이 표현해서 바꿔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학교 현장에 좀 그쵸, 대학원의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뭐 그런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했던 선생님들이 어떤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채점위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반응들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올해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지난해보다는 그죠? 좀 더 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죠? 근데 어디까지나 예상인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 상당 구조들을 파악해 봤죠. 그쵸? 여기까지 파악해 봤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고요. 처음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개론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생활지도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지도의 개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분 밑줄 한번 거보세요. 생활지도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주위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적응과 발달,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생활지도라고 하는 개념. 선생님들께서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논술에서도 기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 같은 것들을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밑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생활지도를 넓은 뜻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 내외의 모든 교육적 활동을 포괄적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뜻으로 학생들이 당면하는 인성지도, 진로지도, 부적응 학생 발견과 지도, 그리고 학생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상담, 치료 등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생활지도의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표에 있는 내용만 한번 보세요. 그럼 생활지도의 목표가 무엇이냐? 면접에서 물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 자신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학생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지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의 발견 및 최대한 자기 개발, 이 측면에서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육성적인 측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전인성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과 적응을 통한 문제 해결력의 증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활지도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학교 상담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학교 상담의 목적도 이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같은 목표예요. 그죠? 학교 상담도 마찬가지고 생활지도 목표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지도의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크게 개인적인 측면과 또는 뭐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나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요. 개인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발달 심리적 특성이 생활지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정신적, 심리적 변수를 수반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된다. 그죠? 청소년기의 어떤 반항, 심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측면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발달 과업의 적절한 수행과 원만한 적응에 도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생활지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 또래 어떤 학생이 반드시 거쳐야 될, 그죠? 역할,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게 되면 청소년기에 뭐 경제적인 어떤 독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죠. 그죠? 반드시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생활지도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요, 청소년들은 성격의 형성 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건전한 성격 형성과 잠재 능력 발휘를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전혀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환경적 측면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왜 생활지도가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성인기 역할 수행에 유보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 부분만, 첫 번째 줄만 밑줄으세요. 성인기 역할 수행에 유보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20살만 돼도 다 뭐 그죠? 아이를 낳고 뭐 결혼하고 살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죠? 30이 돼도 그죠? 결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죠? 계속해서 부모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30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사회 환경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 예전에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압도적으로 1위가 한 게 뭐였어요?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부인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어떤 학생들의 입에서, 그죠? 돈이 가장,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 듣는 것이, 그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돈이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 그죠? 젊었을 경우에는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세 번째는요, 가정의 전통적인 기능 붕괴 및 약화. 그렇죠. 뭐 핵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뭐 결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참 그런 부분도 문제예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아이들의 어떤 생활지도를 굉장히 어떤 책임이 있고 전담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어찌 보면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들의 어떤 생활지도는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학교보다 가정이겠죠, 그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성격 형성에 있어서 대부분 아이들은요, 그 부모를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제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죠?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그 책임을 학교 교사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생활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하고 하는 것은 그죠? 너무나 그죠? 교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중시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그죠?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그죠? 요즘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그죠? 아이들 보면 20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게 되면 그죠? 많이 힘들죠. 다섯 번째는요, 급격한 사회의 변화 및 직업 세계의 다양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활지도의 영역 중에 하나가 진로지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교육 관련돼서 이런 측면에서도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개인적 측면과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을 구분해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활지도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한번 보세요. 밑줄만 간단하게 한번 거보세요. 첫 번째는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죠? 모든 학생, 그렇죠. 초중고서부터 모든 전 연령에 따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학생을 보이는 어떤 문제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방과 성장에 역점을 둔다. 그렇죠?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정신 치료의 관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과 성장에 역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그다음에 행동적 이 모든 부분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전인적 측면에 따라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측면에 역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는요, 학교 교육 과정의 통합된 일부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생활지도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독립된 영역인 것이 아니라 학교와 더불어서 그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통합된 일부로서 이루어졌나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교사, 상담교사, 학교 행정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당연하다 볼 수 있겠고,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지도 영역, 이 부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영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생활지도 영역은 첫 번째는요, 학업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자가 학교에서 효율적인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적인 학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을 채택하도록 기술, 태도,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학습 지도라든지 아니면 독서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죠? 학습 부진에 대한 어떤 추가 보충 수업이라든지 그죠? 다양한 어떤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학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영역입니다. 일생 동안 경험하게 될 일의 세계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분이 바로 진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앞부분은 좀 쉬워가지고 그죠?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금방 이해되시죠, 그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3번은요, 개인 사회적 영역입니다. 학생의 자아 성적 및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성공적인 인생에 필요한 강한 자아 개념의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서와 성격 지도, 세부적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행동 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과 여가 지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보세요. 생활지도의 주요 활동. 그래서 이 부분도 객관식에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5가지 영역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요, 학생 이해 활동입니다. 학생 이해 활동.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많이 나오죠. 학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기록, 조직, 해석하는 활동으로 학생 조사 활동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서는 학생 이해 활동, 어떤 교재에서는 학생 조사 활동이라고 그죠? 달리 표현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죠? 자료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지능검사, 적성검사, 학력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진로검사 등의 표준화 검사, 그러니까 표준화 검사, 비표준화 검사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표준화 검사, 비표준화의 검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표준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검사의 어떤 제작이나 실시, 채점, 그렇죠. 그 결과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철저하게 규칙적인 어떤 활용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표준화 검사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비표준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저한 어떤 규칙과 방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본 같은 경우는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논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표준화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정보 제공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그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그렇죠? 정보 제공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직강 선생님도 몇 분이 안 나오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강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그죠? 조만간 나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정 상황이 안 되면 인강으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직강 선생님들 중에서 여자 선생님 이름이 꽤 계셨었는데, 그죠? 다 남자만 계신 것도 신기하네요. 그죠? 그죠? 원래, 그죠? 여자들이 별로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가,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보세요. 3번, 상담 활동입니다. 학생 지도는 주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 활동은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 그대로 상담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어떤 생활지도 영역 중에서 상담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자문 활동입니다. 자문 활동.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 관련 자료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나 학교 행정과 및 학부모들이 직면하는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자문 활동인 게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진로지도 및 정치활동,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는 거, 그죠? 그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게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그냥 읽어만 드리면, 진로교육은 학교 체제 내에서 일과 직업세계가 중심이 되는 의도적, 계획적,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끝부분의 정치활동입니다. 정치활동은 자기 이해, 정보 및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의해서 보다 나은 적응과 성장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배치활동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어떤 교재에서는 또 배치활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추수 지도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점검이 끝난 이후에 지속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후 검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속적인 어떤 활동 과정. 바로 추수 지도 또는 추후 지도라고 그죠?
서술하기도 하고요. 이 측면이 있겠고 뭐 어려운 내용은 없겠고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시면 생활지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도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시 교육청 자료를 보다가 그렇죠. 인천시 교육청 자료를 보다가 그렇죠. 생활지도 본질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발췌한 겁니다.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간단히 한번 보세요. 그럼 생활지도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한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온의 조화. 이 강자와 온자, 그죠? 강할 강자에다가 따뜻한 온자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죠? 뭐, 혼내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따뜻하게, 그죠? 인정해주고, 뭐, 칭찬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강온의 조화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요, 칭찬의 미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파격의 아름다움. 그렇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나치게 완벽한 교사는 학생들이 싫어한답니다. 그죠? 어떠한 융통성도 예외도 없는 기계적인 선생님은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죠? 그 다음에 평소에 어울리기. 그죠? 평소에 뭐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어울려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교칙은 최후의 수단. 그죠?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교칙의 어떤 시행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모범이 먼저. 그 다음에 학부모 소환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주위 사람과 상의하기,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어떤 약속 지키기, 마음을 이루는 따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일하던 원칙을 가지고 그렇죠. 생활지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지도에 지켜야 할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 법령, 규정 및 일관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을 지도한다. 그 다음에 양상평등적인 사고와 자세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교사의 언행이 너무 경솔하면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교사의 인품과 전문적 지식 수준을 높인다. 그 다음에 비행이나 일탈의 징조를 강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및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인권과 인격 및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내고 신상필벌을 적절히 한다.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시 관련 법을 기준으로 교육적이면서도 공정, 신속, 투명하게 처리한다. 그쵸? 그 다음에 학교 규칙. 이 부분도 제가 다 이제 새롭게 정리한 부분인 건데, 그 예전에 초등 교직 논술, 교직 논술 보니까요, 이 부분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쵸? 나중에 어떤 학교 현장에서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학교 규칙입니다. 정의를 한번 보시면 학급 생활에 기준이 되는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며 모든 학급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학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급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학급 규칙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 그림 한번 보시면 학급 규칙 제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학급 규칙 제정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교사가 됐을 때 우리 반은 어떤 학급 규칙 같은 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학급 상황을 파악하게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급 규칙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사 중심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학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규칙 같은 거 만들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교사 중심일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학급 규칙이 작성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급 규칙 제정 및 공포입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설명으로 인해서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회의에서 결정하고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학급 규칙을 공포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규칙 제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입니다.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규칙은 벌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규칙은 학생들의 인격적, 학업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 전략과 연계에 대해서 개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요. 학생에게 규칙의 준수만을 요구하고 학생 과정이 학생 자신과 흥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규칙은 무의미하고 지켜질 확률이 낮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학교 규칙이 갖춰야 할 요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학생들은 학급에서 적용될 규칙 설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 설정에 있어서 참여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규칙들은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된다. 그죠.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그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규칙들은 가능한 적게 지정돼야 된다. 그죠. 규칙이 적은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어떤 법이 많다고 해서 그 나라가 어떤 좋은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도 뭐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규칙이 많다는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규칙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학생들은 학급 집단이 합의한 규칙들에 대한 수락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학급 상황에서 설정된 규칙들은 학급 외부에서 경험하는 규칙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 행동을 점검하고 자주 토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규칙들이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되고 있음을 할 때 그 규칙들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급 규칙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학교 규칙 운영상의 유의점입니다. 교사 입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한번 보세요. 제정된 학급 규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실에도 게시한다. 그 다음에 모든 학급 활동에 학급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관성 있게 차별하지 않는 거, 그죠? 공부 잘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각해도 그래, 뭐 네가 뭐 밤새도 공부했구나, 그죠? 봐주기도 하고,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맨날 뭐 밤에 게임했냐,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사가 학급 규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학급 규칙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학부모와 협조해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학급 규칙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영한다. 그 다음에 학급 규칙의 준수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학급 규칙을 지킨 결과를 학생의 행동 발달과 교과 성적에 반영한다. 그죠?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까지만 보겠습니다. 그죠? 교사와 학생만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학부모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급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는 제정된 학급 규칙은 반드시 지키라는 자세를 갖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급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 보완해서 나간다. 그리고 스스로 학급 규칙의 준수 상황을 평가한다. 그다음에 학급 친구들이 학급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학교 규칙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 주제 두 번째입니다. 학교 상담입니다. 학교 상담. 이 부분은 뭐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그죠? 교재 내용들과 좀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새로운 내용들 많이 좀 첨가시켰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상담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밑줄 한번 보세요. 상담이 무엇이냐? 두 번째 줄 가운데, 일반적으로 상담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도와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렇죠? 누가 상담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와 같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표로 된 부분.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학자들마다 다 내용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정의한 것이 바로 이 표에 제시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상담자가 있어야만 상담을 할 수 있겠고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요.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에게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랑 이야기한다 해서 친구와 어떤 상담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상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전문적인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담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기초를 둔 활동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대단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의사결정 기술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다. 그렇죠? 궁극적인 모든 어떤 상담이든 간에 궁극적인 어떤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인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이라 태도를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 부분 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상담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다 기억되는 거 같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려워 하지만 막상 선생님께서 백지에 어디 보시냐면 맨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3, 4월 때부터 문제를 푼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추가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공부했고 3, 4월 달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를 제가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직접 한번 써보세요. 공부가 1주차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과연 내가 얼만큼 공부가 됐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한번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그냥 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새롭게 제가 응용한 문제는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 그렇죠? 그 자료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부가 제대로 했다고 느끼게 되면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처럼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 4월 달은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프린트 내용들을 한번 반복해서 써보는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6월 달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전 문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선생님께서 아마 나름의 어떤 요령 같은 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또 1년치 강의를 끊은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렇죠? 1년 동안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 4월 달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 어떤 개인적인 역량입니다. 그때부터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잘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말 내가 모르는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시문에 힌트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을 보게 되면 뭐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힌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유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 제시문에 힌트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선생님이 언어로 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당황하고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냥 선생님이 언어로 제시문의 언어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스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아마 나름의 요령이 생길 겁니다. 다시요, 이제 10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2번입니다. 학교 상담의 특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학교 상담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학교 상담의 주체는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상담 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자원봉사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죠? 이런 친구는 있겠고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은요. 그렇죠? 어디 보시냐면 끝에서 세 번째 줄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아울러 학교 상담의 일차적인 대상은 비행, 학업, 대인관계, 성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최근에는 상담의 목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점차 상담의 대상은 모든 학생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최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으로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학교 상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줄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줄에 첫째, 호출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교사 주도적인 경향이 많다. 다 공감하시죠? 아마 학사 시절 때 그죠? 선생님께서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상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학교 초에 보면 선생님이 부르잖아요. 그죠? 1번서부터 5번까지 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사 주도의 어떤 경향이 있다. 호출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둘째, 시간적 제약에 따르며 단회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학교 장면에서의 상담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담임교사가 30명 넘는 아이들을 그죠? 지속적인 어떤 정기적으로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어떤 한계점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입니다. 밑줄 한번 거보시면 이중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따른다.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담 이해 관계를 맺을 때 이중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원래 상담인에서 말하는 이중관계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정신과 의사랑 그죠? 매력적인 그죠? 예전에 대표적인 어떤 야한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굉장히 야했던 영화인데 지금 보면 전혀 야한 영화는 아닌데 원초 본능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 세대 아니신가요, 그죠? 굉장히 어떤 당시에 굉장히 좀 굉장히 대단했던 영화인데, 그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정신과 의사랑 그죠? 미모의 어떤 그죠? 그 여자의 어떤 내담자가 서로 뭐 그죠? 뭐 관계를 뭐 그죠? 하게 되면서 그죠? 그 인간적인 어떤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죠? 그 이상의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인 거죠, 그죠? 근데 학교 상담에서 말하는 이중관계라고는 그런 상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죠? 어디까지 일체의 관계는 뭐예요? 교사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상담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 교사는 뭐예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상담 과정에 있어서는 내담자는요 상담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속마음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레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학교 현장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나를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치부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좀 고민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중관계 어떤 어려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교 상담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학교 상담의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두 번째 줄에 모든 학생들의 자기 이해와 건전한 적응을 돕고 자기 지도력의 함양에 의해서 자아 실현된 기회를 부여한다는 생활지도의 일반적 목표는 학교 상담의 목적과 일치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생활지도의 목표와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그죠? 학교에서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조력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다가 지난주에 제가 새롭게 이제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담의 목표와 관련돼서 그 미국 상담자협회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상담의 목표는 이렇다라고 해서 학교 상담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전생에 걸친 학습의 효과적인 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교 졸업 이후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진로 선택의 필수적인 학업적 준비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학교를 마친다. 그 다음에 학업과 일의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학업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삶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이해와 관련해서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과 일에 대한 지식의 기초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그 다음에 장래의 진로 성공과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개인 특성, 교육 및 훈련, 그 다음에 일의 세계관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 지식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그리고 안전 및 생존 기술을 이해한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국 상담자 협회에서 학교 상담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상담의 어떤 개론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담 교사의 자질인데 이 부분에 별표 한 2개 치세요.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기술적인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겠죠. 학교 상담 교사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답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학교 상담 교사는 첫 번째 인성적 자질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적 자질과 관련돼서 이제 그쵸 크게 뭐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일치성,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 그다음에 이제 공감적 이해인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 인성적 자질과 관련돼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제가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로저스의 인간주의 상담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특히 로저스의 인간주의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할 때 인간을 굉장히 성선설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는 어떤 상담 기법을 중시하지 않아요. 로저스는 상담 기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돼요. 그럼 상담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3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논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상담자의 어떤 자질을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거볼게요. 첫 번째 일치성입니다. 일치성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교재에서는 진실성이라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거보시면 일치성은 상담자가 상담 시간에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거칠 없이 내적 경험과 외적인 표현이 일치되고 내담자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태도를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적어도 표현함에 있어서 진실성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성, 진실성. 첫 번째 인성적 자질 첫 번째 일치성, 진실성 정리되셨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은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감정, 사고 방식들이 그에게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받아들이려는 상담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좋다, 나쁘다, 그렇죠. 이런 평가,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어떤 존중과 따뜻한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동성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서 뭐 선생님 저는 뭐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떤 동성애처럼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아이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존중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제가 이거 하나 또 편견일 수 있긴 하지만 그 예전에 그런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시 태어나면 여자가 태어날 거냐, 남자가 태어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듣자마자 저는 그냥 딱 저는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가 태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절반, 60% 가까이가 여자는 여자가 태어나고 싶다고 하고요. 그 비율이 더 높고요. 남자는 여자 태어나고 싶다는 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봤는데, 그렇죠? 제가 여자로 태어날 자신이 없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를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받자마자 어떻게 남자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남자 선생님들은 여자로 태어나길 더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희한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죠? 요즘에 어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아무래도 좀 남자에게 좀 기대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죠? 그런 심리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요. 씁쓸합니다. 그죠? 갑자기 또 우울해지기 시작하네요. 어제 제가 좀 지난주 수업이 없어서, 그쵸? 어디였었죠?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그냥 어제 좀 하다가 점심때쯤 갑자기 참치김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참치김밥을 만들려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 가가지고 뭐 다 샀죠. 뭐 참깨도 사고, 뭐 시금치, 뭐 당근, 뭐 다 샀어요. 다 사서 이제 굉장히 맛있게 참치도 사고 깻잎도 사고 다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먹었어요. 한 2시간에 걸쳐서 밥도 새로 하고 막 먹었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한 2시간 동안 내 참치김밥 먹겠다고 막 2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막 만드는 게 너무 허무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맛있는 거 혼자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촬영하기도 하고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참치김밥은 무조건 사 먹어야 된다. 왜냐면 만드는데 한 2만 원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몇 줄 만들면 한 2만 원 들리고 한 시간 한 2-3시간 잡아먹었거든요.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죠? 2,500원 주고, 그죠? 참치김밥 하나 사 먹는 게 낫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사 먹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그죠? 가치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존중하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공감적 이해. 밑줄 한번 보세요. 공감적 이해란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담자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담자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기는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공감적 이해입니다. 세 가지 정리되셨나요? 진실성, 이실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이 부분이 바로 학교 상담 교사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성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인성적 자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적인 자질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전문적 자질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과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전문적인 소양과 인간에 대한 기술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상담 교사와 학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일반인 불러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소양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전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자질, 이 부분들이 바로 학교 상담 교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상담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상담의 원리는요, 상담의 7대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요, 아마 개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BSK인가요? BSK가 주장했던 7가지 원리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 어쨌든 간에 상담의 7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개별화의 원리. 내담자 각자에게 맞는 이론과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해야 하며 내담자의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된다. 이분도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죠? 개별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개별화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내담자가 의도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온화한 분위기로 조성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죠? 그 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죠? 온화한 분위기로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신이 정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해하고 잘 조절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태세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그렇죠? 네 번째는요, 수용의 원리입니다. 상담자는 따뜻하고 온화한 말과 행동으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인격체로 존중하고 수용되어야 된다. 그렇죠?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판단적인 태도의 원리. 상담자는 객관적으로 내담자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을 평가해야 하며 문제의 시시비비, 내담자의 특성, 가치관에 대한 비난하지 않으며 판단적인 언어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죠? 남자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죠. 남자들은 그죠? 소위 말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접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뭐 이야기하게 되면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 뭐 이렇게 막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특히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일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담자가 잠재의 능력을 자극해서 내담자 스스로 나아갈 방향, 중요 판단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선택과 결정이 내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밀 보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적 정보는 예외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외 상황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성폭력 관련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해의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타인을 해하는 경우 있다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상담의 7대 원리라고 하는 건 개별의 원리. 그죠? 굳이 이런 용어 쓰지 않아도 의미는 이해되시죠? 그죠?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춤을 해야 된다는 볼 수 있겠고, 원하는 분위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겠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비판단적, 그죠? 평가하면 안 되죠. 그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자기 결정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리가 있죠. 그죠? 가급적이면, 그죠?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의 어떤 상담 윤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상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